윈도우 매니저는 X 윈도우 상에서 창의 배치와 표현 같은 거를 담당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의 이제 열기, 그리고 닫기, 그 창을 생성하는 위치, 그다음에 창 크기의 조정과 창의 외양과 테두리 같은 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X 라이브러리랑 XCB를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 매니저의 대표적인 종류는요, FVWRM, 그다음에 TWM, MW, 윈도우 메이커, 애프터 스텝 등등이 있고요. 자, 윈도우 매니저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도현님? 윈도우 매니저라고 뭐라고 했어? 방금 설명한 거. 자, 윈도우 매니저가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윈도우 창의 이제 배치, 그다음에 크기, 뭐 테두리, 모양 같은 것들, 그러니까 창의 외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데스크톱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매니저 외에도 이제 아이콘이나 또는 파일 관리자, 배경화면 같은 것들이 이제 그쵸? 우리 사용자한테 필요한 모든 도구를 통합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게 윈도우 매니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톱 환경. 자, 데스크톱 환경은 이제 GUI 사용자에게 제공한 인터페이스 스타일로 데스크톱 관리자라고도 하고요. 윈도우 매니저, 그 다음 파일 관리자, 도움말, 제어판 같은 것들의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콘과 창, 도구문, 폴더, 배경화면, 데스크톱의 위젯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과 프로세스 간의 통보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KDE, 그다음에 GNMOW, LXDE, XFCE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KDE는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KOL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 자, 그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누 네트워크 오브젝트 모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 중에 얘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X 윈도우 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종류에는 XDM, GDM, KDM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로컬 또는 리모트 컴퓨터의 X서버의 접속과 세션 시작을 담당하고요. 우리 사용자에게 그래픽 로그인 화면을 띄워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서 인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세션을 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할 때까지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 기간하고 이제 환경을 뜻합니다. 자, XDM, GDM, KDM 이거는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종류예요. 자, XDM은 기본이고요. GDM과 KDM은 그놈과 KDE의 환경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매니저까지 설명을 했고, 요 내용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오타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바꿀 거니까 그거는 말씀해 주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한번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번에 할 거는 자, 이 X 윈도우의 활용입니다. 자,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X 호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 X 호스트는 X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고요. X 서버한테 디스플레이를 요청 시에 해당 요청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호스트 단위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X 호스트 자, 여기는 IP 도메인명 이렇게 됩니다.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로 X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표시되는 클라이언트 주소를 지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X 호스트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자, X 서버 화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컴퓨터 호스트한테 이제 그런 권한을 주거나 뺏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얘기는 X 서버가 그래픽을 출력할 목표 주소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X어스는 뭐냐면은 X 어서리티 파일에 쿠키 내용을 추가 삭제 리스트를 출력하는 유틸리티를 말하고요. 자, X호스트가 호스트 기반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X호스는 MMC 방식의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유틸리티입니다. 자, MMC 방식. 그러니까 X호스는 이제 X호스트보다 더 안전한 인증 방식이고요. 쿠키와 키값을 사용을 해서 원격 접속 권한을 관리하는 유틸리티를 말하고요. 그리고 X어서리티는 X어서가 사용하는 인증 키, 쿠키가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별 비밀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MMC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직 쿠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약자예요. 자, 엑소스가 이제 사용하는 랜덤하게 생성된 키, 쿠키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이 MMC 방식이다. 이게 MMC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X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여기 이제 오피스. 자, 이것 좀 알아볼게요. 자, 오피스의 종류에는요. 자,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알려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리브레 오피스라고 해서 MS 오피스처럼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등 같은 것들을 다루는 통합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 소프트웨어 오피스예요. 이거는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Gedit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인데 그놈 환경의 기본 텍스트 편집기예요. 간단하고 쓰기가 편해요. 자, 아까 위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오피스라고 하면 얘는 일단 그놈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Kwrite. 이거는 KDWrite의 약자예요. KD 환경의 기본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KD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한번 알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일단 쭉 여기다가 설명 한번 적으면은 저도 오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아마 자, 김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약자예요. 이것도 근우 이미지 메인 폴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포토샵이랑 좀 유사해요. 그리고 이미지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변환시키고 편집을 지원하는 명령어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EOG는 Eye of Gnome이라고 해서 요거의 약자인데 그놈 환경의 기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그놈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페인트 얘는 윈도우의 그림판이랑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편집이 좀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리눅스의 우분투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놈 환경의 이미지 뷰어 그리고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그놈 기반이고요. 그리고 그웬뷰 얘는 KDE 환경의 기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에요. KDE 기반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제 멀티미디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토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놈 환경의 기본 사운드와 비디오 재생 프로그램,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놈 기반의 사운드 그리고 비디오 재생 프로그램 그 다음 리듬박스는 통합형 음악 관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파일 관리를 하고 재생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튠즈랑 좀 유사해요. 그리고 치즈는 이제 그놈 환경에서 웹캠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놈 기반이에요. 지금 셋 다 설명한 거는 그놈 기반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볼까요? 개발. 이클립스. 자, 이클립스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으로 자바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한다. 이클립스라는 건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딩, 그 다음에 디버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뭐 기타 또 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KD용 파일 관리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K 스냅샷 이거는 스크린샷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핀은 이제 KDE 환경의 기본 파일 관리자, 그러니까 윈도우의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K 스냅샷은 KDE 환경의 스크린샷, 캡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그놈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Gedit, 그 다음에 EOG, Gtomp,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템, 그 다음에 리듬박스, 치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놈 기반이고요. KDE 기반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Kwrite, Kwrite, 그 다음에 그웬뷰. 잠깐만, 이것도 그웬뷰인데 이게 빠졌네요, 그렇죠? 그웬뷰, 그리고 돌핀, 뭐 아마로, K 스냅샷 안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KDE 기반이다. 이건 한번 제가 정리한 거는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오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올려놨으니까 한번 체크. 저도 오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번에 할 거는 이제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그 중에서 네트워크의 분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 네트워크가 뭐예요? 자, 도현님? 예. 네트워크가 뭐야?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 돼, 그냥. 내가 생각할 네트워크는 뭐다? 다른 컴퓨터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다른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 구조가 뭐다? 네트워크다, 그쵸?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단말 장치가 있고 전송 채널이 있고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신하는 즉 출발지와 목적지가 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건데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 전송 채널은 데이터가 실제로 이동하는 통로예요. 네트워크의 케이블, 뭐 랜 케이블 같은 거 있죠? 광섬유, 그 다음에 무선 와이파이 같은 것들. 네트워크 장비는 뭐예요? 단말 장치들을 연결을 시키고 전송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올바른 목적지로 중계를 하거나 제어하는 그런 장치들인데 뭐 라우터나 스위치나 허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분류해서 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얘는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랜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나 회사 같은 가까운 지역을 묶는 소규모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메트로폴리스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도시권 통신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게 웬인데 랜과 웬의 중간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웬은 뭐예요?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국가와 대륙 등과 같은 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고요. 이 거리 자체에는 제한이 없는데 좀 다양한 경로를 이게 경유해서 좀 도달을 해서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에러 같은 것도 전송 에러율이 높다라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센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지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스토리지를 위해 보안이 된 스토리지 전용 고속 네트워크예요. 자, 파이버 채널을 이용을 해서 구성되는 저장 장치 네트워크요. 호스트 컴퓨터의 이제 종류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연결된 저장 장치 사이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를 말하고, 자,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인아웃 요청을 직접 블록 인아웃으로 전환을 해서 센에 연결된 스토리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하나씩 더 비유를 해보면은 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까운 지역을 묶는 소규모 고속 네트워크고요. 얘는 도시 규모를 묶는 네트워크, 즉 랜과 웬의 중간입니다. 크기가. 그래서 도시 전체를 묶는 통신망이고요. 웬은 국가나 대륙 같은 좀 넓은 지역을 이제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대륙 간 연결하는 어떤 고속도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데이터 저장 장치, 스토리지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전용 고속 네트워크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설명하면서 이제 파이버 채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센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 기술 및 규격을 뜻하고요. 자, 아까 인아웃 얘기했죠. 인풋 아웃풋을 얘기합니다. 인풋 아웃풋의 약자인데 컴퓨터 주변 장치 사이의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읽기 쓰기, 그죠? 그 작업을 합니다. 블럭 IO, 인풋 아웃풋은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덩어리,
블록 단위로 입출력하는 방식인데 요 셋넷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큰 용량의 데이터를 큰 상자 단위로 옮기는 걸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분류.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오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5분 보시면 돼요. 자, 토폴리지, 랜 토폴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토폴리지는 호스트 그리고 장비들의 물리적인 대치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토폴리지에는 종류가 있어요. 성형, 망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자, 토폴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요소들, 요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방식 또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트워크의 배치 형태입니다. 자, 요소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드나 링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수신하고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장치에 또는 장치 또는 연결 지점을 말합니다. 링크는 두 노드를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통신의 경로를 말해요. 자, 노드 간에 이제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 또는 이제 어떤 연결선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면은 성형부터 한번 볼까요? 성형.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허브 또는 스위치와 같은 장비로 연결하는 건데 요 사진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앙 집중식 형태로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서 좀 용이합니다. 고속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고요.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가 고장날 때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 이제 여러 대의 이제 스위치와 같은 장비로 연결이 되면서 중앙 집중식 형태로 네트워크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은 전체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망형은 모든 노드가 서로 1대1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통신 수신할 경우에 적합하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통신하다 장애가 발생된다. 그럼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다만 단점은 회선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버스형은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고 연결된 컴퓨터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성능이 변동이 돼요. 단말기 추가를 하고 또는 제거하는 게 용이하고 설치 비용도 저렴합니다. 근데 노드 수가 만약에 증가하면은 트래픽 증가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요. 네트워크 성능도 저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링형 한번 보면은 자, 각 노드가 좌우에 인접한 노드와 연결되어 원형을 이룬 형태예요. 자, 앞에 컴퓨터부터 수신한 내용을 다음 컴퓨터로 재전송하는 방법인데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고속 네트워크로 자주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구성을 하고요. 분산 제어와 검사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전송상의 충돌이 없고요. 노드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이 망 성능의 저하가 적습니다. 논리적인 순환형 토폴로지로 하나의 노드 장애가 전체 토폴로지에 영향을 주고요. 노드 추가 그리고 삭제하는 게 조금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 자, 트리형. 자, 버스형과 성형 토폴로지의 확장 형태입니다. 자, 백분과 같은 공통 배선에 적절한 분기 장치를 사용해서 링크를 덧붙여 나갈 수가 있는 구조고요. 트래픽 양 증가 시에 병목 현상의 가능성을 조금 증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얘기하면 되냐면은 이제 성형은 뭐냐면은 그 자전거 바퀴 모양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자전거 바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망형은 그물망 같이 생겼어요. 그물망. 그리고 버스형은 이렇게 버스 노선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링형은 원형으로 연결된 기차 레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리형은 마찬가지로 우리 그 트리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그 나뭇가지 줄기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제가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토큰이라는 전송 권한을 순서대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충돌 없이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링형에서 사용을 하고요. 자, 요거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림이 여기 아마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형, 버스형, 트리형, 링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뭐 검색하려면은 자, 랜 토폴로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나마 좀 보기 쉬운 그림으로 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해서 나중에 가져와서 보시면 돼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 그림은 제가 따로 수업 페이지에 같이 그림이랑 지금 올려놓을 거니까 한 50분까지 보시고 50분에 쉬었다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체 접근 방식. 자, 매체 접근 방식의 제어라고 하는 거는요. MAC라고 해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공유 통신선을 여러 장치가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순서나 규칙을 정하는 방식을 매매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CSMA-CD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말기가 전송로에 신호 유무를 조사를 하고 다른 단말기가 신호를 송출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사실 다 줄임말이에요.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 회선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감지해서 재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토큰의 흐름에 의해서 전송 순서가 결정이 된다. 토큰 패싱은 프리 토큰과 비지 토큰을 이용을 해서 매체 접근을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전송 권한을 가진 컴퓨터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제 프리 토큰과 이제 비지 토큰이 있다고 했는데 프리 토큰은 데이터 전송 권한이 비어 있는 토큰이에요. 그리고 비지 토큰은 데이터가 담겨서 이동 중인 토큰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케이블이 있고요. 리피터가 있고 허브가 있어요. 그리고 랜카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릿지,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라우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UTP 케이블링 이렇게 존재가 한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호 에피나 외장 안에 2개 이상의 전선이나 광섬유로 묶여 있는 걸 말하고요. TP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리피터는 신호 재생 그리고 증폭 기능을 수행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좀 확장시켜준다.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허브는 신호를 노드에 전달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리고 다른 허브와의 상호 연결, 그다음에 신호 증폭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장비예요. 자, 랜 카드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카드인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내 컴퓨터 내에 설치되는 확장 카드예요.
전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송신, 수신하고 변환하고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송신한다. 그 다음에 맥 주소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판별한다. 자, 브릿지는 모든 수신 프레임을 일단 버퍼에 저장을 하고 주소에 따라 목적지 포트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장비고요. 큰 네트워크를 단일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감소 등과 같은 작고 관리하기 쉬운 세그먼트 단위로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신호의 재생 그리고 패킷의 송수신 어드레스를 분석해서 패킷의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필터링을 적용하는 그런 장비예요. 브릿지는. 자, 스위치는 이제 브릿지와 기능이 좀 비슷해요. 소프트웨어 기반인 처리 방식으로 브릿지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한다라는 거고요. 맥주소 테이프를 기반으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스위치 허브는 전용 매체 교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포트별로 속도가 전용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거. 자, 라우터는 OSI 모델의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이면서 서로 다른 통신망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자, 랜을 연결시켜주는 망 연동 장치로 통신망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통신 장비를 라우터라고 한다. 그리고 목적지로 향하는 최적의 경로 설정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상호 접촉하는 장치고요. 서로 다른 통신망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통칭해서 불러요. 자, 데이터의 포맷 그리고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UTP 케이블링에는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있다. 케이블과 지금 UTP 케이블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케이블은 컴퓨터 장비 간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TP 케이블은 꼬여있는 쌍의 전선으로 구성된 케이블 가장 흔한 랜선이에요. 그 우리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가? 제가 전화기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꼬인 전화선 모양의 랜선을 말해요. 그리고 리피터는 약해진 통신 신호를 재생하고 그리고 증폭해서 통신 거리를 늘려줘요. 허브라고 하는 거는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신호를 단순히 복사해서 전달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얘는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랜카드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꽂는 확장 장치를 말해요. 자, 맥 주소라고 하는 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랜카드에 부여된 고유의 물리적인 주소, 하드웨어 주소를 말해요. 자, 브릿지는 맥 주소를 보고 필요한 곳으로만 데이터를 전달하고요. 큰 네트워크를 작은 구역, 세그먼트로 나눠주는 장비예요. 자,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브릿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유사하지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맥 주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라우터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고 IP 주소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슨 장비다? 핵심 장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곳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막 이제 찍어보잖아요. 거기에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중개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통역해주는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얘기했었는데 UTP 케이블링 설명하면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 예를 들어 PC와 뭐 스위치를 연결해주는 표준 방식의 케이블을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말하고요. 크로스오버 케이블은 같은 종류의 장비, 뭐 PC와 PC 또는 허브와 허브를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설명을 좀 했고 아마 정리를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좀 짧게 정리를 더 하시면 좋겠죠. 이거를 한 번에 다 본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올려놓은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다. 조금씩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개요와 한번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보자. 경무님? 네. 프로토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종의 어떤 그죠? 규약. 서로 간의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 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공통적으로 있는 규칙과 약속. 그러니까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죠. 규약을, 그죠? 그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OSI 7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 약자예요.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 7 레이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OSI 7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과정을 7단계의 역할로 표준화해서 이론적으로 좀 나눈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TCP하고 IP 모델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리고 슬래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모델을 요 약자로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통신 규약을 4단계의 역할로 나눈 모델이에요. 4단계의 역할로 나눈 모델인데, 자,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응용 계층. 자, 응용 계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 그리고 나중에 영어로 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우리 사용자한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UI로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최종 서비스 화면입니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접촉을 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웹이나 이메일을 이용하게 되는 계층이 응용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자, 부호화, 압축, 암호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압축하고 암호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포장하고 암호화하는 번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있어요. 세션 레이어예요. 종단 간의 애플리케이션들의 연결 설정하고 유지하고 해제하는데, 그러니까 통신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종료하는 등 논리적인 연결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우리가 하면은 끊지 않고 유지하면서 끝내는 기능을 세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해서 종단 간 연결, 그리고 응용 계층 사이의 논리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출발지와 목적지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 전송 통로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송 계층의 역할이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계층입니다.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은 IP 주소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갈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네트워크 계층,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을 하고 경로 관리를 하고 최적의 경로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여기에 데이터 링크 계층, 말 그대로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형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오류 검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매체에서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형식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연결,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 이제 케이블을 통한 전기적 신호, 전송과 같은 것들을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게 물리 계층입니다. 논리적인 통로는 실제 물리적 연결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된 통신 경로를 말해요. 여기까지 한 거를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프로토콜의 개요와 기능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 5분 마찬가지로 보시고 5분 뒤에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일단 계층별 프로토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프로토콜은 이제 특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했어요. 두 노드 사이에 정보 교환할 때 교환 시에 발생한 통신상의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계층별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는 형식, 의미, 순서예요. 자, 형식에는 이제 데이터 포맷, 부호화, 그리고 신호 레벨과 같은 것들이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의미라고 하면은 특정 패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자, 순서는 속도가 일치, 그리고 순서를 제어하는 것 같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는 IP, ICMP, 그 다음에 IGMP, 그 다음에 ARP, 그 다음에 RARP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송계층 프로토콜에는 TCP, UDP가 있고요. 자, 응용계층 프로토콜에는 SMTP, 그 다음에 POP, 그 다음에 텔넷, 그 다음에 SSH, FTP, HTTP, 그 다음에 SHMP, 그 다음에 TFTP, 그 다음에 DHCP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I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인터넷 계층이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소 지정과 경로 설정을 담당하고요.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류를 보고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명령어를 할 때 핑, 그 다음에 뒤에 명령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ARP는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인데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름을 보고 실제 집 주소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TCP는 여기서 나온 TCP는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데 전송 계층이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손실, 순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입니다. UDP 전송 계층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빠르게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긴 하는데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응용 계층에 이제 HTTP라고 하는 이건 프로토콜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그런 규칙이고요. 자, FTP라고 하는 거는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규칙. 그리고 SMTP 이거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규칙이에요. 자, POP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아까 SMTP는 뭐라고 했어요?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규칙인데 얘는 이메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규칙이에요. 자, SSH는 이제 암호화된 안전한 원격 접속을 규칙으로 한 거고요. 자, DHCP는 자,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규칙이에요. 그게 뭐다? DHCP다. 자, 그 다음에 자, IP
주소와 도메인. IP 주소와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IP 주소와 도메인은 한번 설명했으니까. 자, IP v4 주소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IPv4의 주소는 4개 옥텟으로 구성이 된다. 자, IPv4는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쓰이는 32비트 길이의 인터넷 주소 체계예요. 그러니까 192.168.0.1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옥텟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중간에 점 들어간 거 보이시죠? IPv4에서 주소에서 점으로 구분되는 8비트짜리 주소, 8비트짜리 숫자 덩어리예요. 총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옥텟이라고 한다. 점으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각 옥텟은 8비트, IPv4는 총 32비트다. 클래스는 240에서 255 사이 대역에 있고요. IP 주소 부족을 위해서 예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IP와 호스트 ID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해주는 값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분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브네팅이라고 있습니다. 서브넷은 이제 특정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 IP 주소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서브네팅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ID 비트수를 늘리고 호스트 ID 비트수를 줄이는 거고요. 이때 이제 기준에서 늘어난 네트워크 ID 비트는 서브넷 ID라고 부른다. 자, 네트워크 IP는 특정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주소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이름이고요. 자, 호스트 ID는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장치를 구별하는 주소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이고 어디서부터가 장치인지 호스트 주소인지 구분해주는 기준값이에요.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 로 효율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장치에 동시에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IPv6라고 하는 주소 체계도 있는데, IPv6 자, 구분은 IPv4랑 V6가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 비트 수는 얘는 32비트고 얘는 64비트예요. IP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지정 주소 방식, 일반 주소 방식, 브로드캐스트 주소 또는 그리고 자동 설정 주소 방식, 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 그래서 IP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 기능은 IP 헤더를 이용한 기본 기능, 암호화 및 인증 가능, 그 다음에 QoS와 관련 기능, 보안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존재한다. 자, IPv6. 아까랑 똑같아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예요. 128비트의 길이로 확장된 인터넷 주소 체계,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생각하시면 옛날 거는 이제 번호판에 자동차 번호판에 자릿수가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번호판에서는 자릿수가 매우 넉넉하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니캐스트는 1대1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의 여러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멀티캐스트라고 해요. 자, 애니캐스트는 동일 주소를 가진 여러 서버 중에 가장 가까운 하나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 업무를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은행쯤에다가 업무를 요청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QoS, Quality of Service의 약자인데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영상통화 같은 거에 있어서 끊기는 거를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비스를 받을 때랑 내가 VIP 고객일 때랑 다르죠, 그렇죠?
VIP 고객일 때가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어디까지 올려놨냐? 자, 올려놨는데 아마 설명을 중간중간에 뭐 안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볼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여기까지